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말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물꼬를 트지 못했고 지금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 왜 그렇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남측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북에서 어떤 경험 그리고 북과 남을 서로 간에 이해시키는 것에 대한 포부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주제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회담 여기에서 핵심은 전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봐요. 전제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전제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 벌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분단 70년간에 우리가 뭐 형식상 우리가 뭐 90년대 초반에 와서야 그 유엔에 두 개 국가로 동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남북이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그 해방 전에 찾으려고 했던 나라가 분단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해방돼서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분단이 됐어요. 예. 근데 분단 그 자체는 우리 민족이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분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상 이게 대체 뭐지 하고 그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정서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네 놈만 없어지면 된다. 너만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벌레대로 돌아가려는 그 힘이 작동을 하는 거죠. 두 개를 용납할 수가 없어. 벌레대로 돌아가야 돼. 두 개의 체제를 용납할 수 정서상 없는 용납할 수 그러한 없죠.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서인 거예요. 네. 용납이 안 되니까 분단은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북한이 선점을 했잖아요. 시간을. 먼저 전쟁을 일으켰죠. 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낙동강까지 갔는데 소련이 발을 뺐죠. 뭔가 무기 지원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북한이 결국 낙동강에서 철수를 했어요. 후퇴하고. 네. 그 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았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리고 이제 국군이 또 올라왔잖아요. 네. 국군이 올라왔는데 압록강까지 왔어요. 뭐 압록강까지 왔을 때 바로 통일했으면 아무 쪽에 의해서 통일됐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또 안 겪을 수도 있었던 건데. 분단이라는 현상 자체는 그때 극복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 근데 너무 우리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뿌리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는지. 6.25 전쟁 그 자체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국가라는 게 세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영토와 국민, 뭐 정권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불일치가 된 상태잖아요. 네. 뭐 국민과 영토 그건 아니야. 그냥 정권만 남북한 정치 세력들이 갑자기 해방 후에 등장을 해서 정권만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정권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게 전쟁판에서 군대는 움직이는 국가잖아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어느 쪽을 지지하오. 아니 난 국군을 지지하오 하면 반동이라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국군이 어느 쪽을 지지하오 하면 나는 인민군을 지지하오 하면 빨갱이라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한 명의 민이라도 더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뭐 프로젝트기도 했죠. 국민 만들 프로젝트.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흥남항 철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미군이 핵을 쏜다고 소문이 났죠. 실제 자료도 있었고 그 계획도 했고 그 전국에 소문이 났죠. 와 원자탄. 그러니까 그걸 북한에서는 원자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원자탄 바람이 불은 거예요. 핵을. 근데 이미 전에 우리는 핵의 위력이 어떤 건지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다 그 해방 후에도 알았어요. 아, 핵을 떨구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다 해서 남을 향한 그 비난 행렬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월남을 했어 하고 말 안 해요. 우리 가족이 월남했다는 얘기를 원자탄 바람에 나가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북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 네, 원자탄 바람에 나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원자탄을 쏜다니까 다 나온 거예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국민들을 많이 남한에 빼앗겼죠. 그 정당성이 얼만큼 많은 민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가. 그게 중요할 때예요. 그때 체제의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권으로서의 네. 정당성은 바로 민의 머리 숫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나갔고 그다음 무기도 제대로 안 줘. 하여튼 전쟁은 그렇게 끝났어요. 보니까 그다음 중공군이 들어왔고 싸우고 그다음 그 소련이 무기 준다 해놓고 또 안 주고.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1955년도에 절대로 큰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우리는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큰 나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큰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핵이다 하고 1955년도 경에 벌써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을 가져야 하고 또 핵을 지금 보유하면서 계속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유는 존재할 수 있다. 또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을 이제 해 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찌 됐든 이 교착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치를 이제 높이 올리면서 이제 또 미국의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국가 목표가 또 있는 것이고, 그거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제 북이 원하고 또 남이 원하는 어떤 그 비핵화 이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후의 남과 북의 교류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떤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국제 정치의 어떤 현실주의적 굉장히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하는 사회학자라는 측면에서 어떤 지금 현실적인 처방,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될까요? 현실적인 처방이 네. 참 어떻게 우리가 70년 동안에 적대 관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에 그만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죠. 여러 가지 네, 성과가 네. 있었지만 결국 그 성과라고 하는 게 협상의 타결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성과일 수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에 다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역사를 완전히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그래서 좀 인내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지점이 제일 그 중요한 해소가 지점이었습니다. 참 어렵구나. 그 해소가 참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은 나름대로 정말 더 이상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북한이 알고 깨닫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선대 수령들하고 달리 미국보다 이렇게 국민 소득이 더 높은 그 스웨스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세계 질서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다 아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도 보면 실리적으로 굉장히 택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까지도 이데올로기를 많이 강조하면서 했죠.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실리를 많이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부터는 저는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너무 전 답답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과 북의 어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의 문제, 다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좌절됐습니다. 왜 그렇게 핵에 집착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각들도 상당히 이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 통해서 한번 다시 북의 논리나 북의 생각, 어떤 북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선생님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남과 북의 교류나 화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주신다면. 제가 남한에 와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남북이 똑같이 세뇌당했구나 70년 동안에 참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다. 솔직히 그 이데올로기란 거는 우리 백성 다시 말해서 국민들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 나라에서 살든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우리 백성들은 권력을 안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아무 쪽에 살아도 잘 살면 돼요. 한 가지 실례로 그 6.25 전쟁 당시 지금 국군하고 인민군이 아주 그냥 죽일 얘기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북에서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 쫙 내려와가지고는 피난길의 끝점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 있었으면 더 내려갔겠지. 근데 그밖에 거기 마지막 땅이다 보니까 거기 모였는데 남북 주민들이 모여서 국군하고 인민군이 지금 죽일 얘기하고 싸우는데 안 싸웠어요. 아주 다정하게 돼지고기 국밥을 같이 하면서 장사하면서 잘 어울렸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죠? 그 이데올로기라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이데올로기는 어디에 적용되냐? 국가를 운영하는 그 국가 관료들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자니까 그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냉전의 시대도 이제 끝날 때가 됐고 유일하게 지구상에 우리 남북 분단으로 여기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만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만 남아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도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왜 필요했냐? 남북 체제 경쟁 때문에 필요했는데 1990년대 초반에
북한도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자신들이 남한이 북한을 추월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게 앞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그 색깔론에 막 매여 있다는 건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할 때 이렇게 막 어떤 레드 콤플렉스가 작용할 때 그게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색깔에 매여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나친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을 해서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 오히려 남쪽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있고 그리고 좀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음.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 봐라. 네. 북한을. 그거는 김윤희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 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네.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